120년 만에 가보년, 올해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0주년이 됩니다.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꿈꾸며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민중운동을 일으킨 이들은 가장 핍박받고 억압받았지만 그 누구보다 이 땅을 사랑한 바로 우리의 선조들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목숨으로 지킨 이 땅에서 우린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다시금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 또 귀한 분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역사학자 이화 선생님이라고 소개해드리는 게 가장 간단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보통 뭐라고 소개를 받으면 가장 좋으세요? 그거 참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스럽네요. 사실 나는 네. 좀 복잡해요. 네. 정상적으로 모든 걸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고 비정상적인데 약간 달리 말하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내 이름 자체도 그래요. 아니 왜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8개월로 태어났지. 네. 왼손잡이지. 또 학교도 한문만 배우다가 뭐 고학하면서 또 그 다 마치지도 않았지. 네. 학문 연구 역사 공부하면서도 정통 사학과도 안 다니고 독학하다시피 했지. 또 살아오는 것도 거의 직장을 안 다녔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종으로 보면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 사회에서. 근데 역사학자로는 가장 정상적이고 싶지요. 정상이 아니라기보다는 굉장히 비범하신 분이신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예. 워낙 사실 선생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으세요. 제가 일단 몇 가지만 좀 꼽아봤는데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장, 고구려 역사문화보존회 이사장,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 관련 단체 조사와 친일 인명사전 편찬에도 참여를 하셨거든요. 예. 이게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찾은 거예요. 예. 이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저는 무엇보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네. 민족사와 민중사를 제대로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았고 또 우리나라 역사가 근현대사가 굉장히 모순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아주 복잡해요. 해석도 다양하고 그래서 1980년대 신군부가 들어설 그 무렵에 역사문제연구소가 발족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근현대사 중심에 연구하는 젊은 연구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거기에 동참해서 근현대 연구를 했고 또 동시에 우리 근대사의 시발이 동학농민혁명 1894년이죠. 네. 그래서 여기 관심을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그 연구를 또 하고 법도 통과시키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했고 그 다음 단계로 오니까 네. 한국 전쟁의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인권 이런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었어요. 민주화 운동과 연결되어서 정말 무지무지한 100만 명이 학살되었다. 그래서 이 근현대사 연구하는 사람이 이런 데에 동참해달라. 그래서 이게 실천운동의 하나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고 그 다음 또 오니까 친일인명사전 같은 문제가 아주 좀 심각한 문제들이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친일파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그래서 그걸 참여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친일인명사전에 뭐 여러 가지 지도위원으로서 역할도 하고 또 교열도 보고 또 그중에 거기 부대 여러 가지 있어요. 한일 병합 100주년 관계, 그래서 일본에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미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유대를 공고하게 하자 이런 운동을 또 벌였고 근래에는 마지막으로 하면 예. 시민 역사관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룰라이트 계통의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 때 대한민국 역사관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맡아달라 이제 추진위원장 그래서 그걸 맡아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좀 길었네요. 근데 이것도 줄여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게 물론이죠. 일단 저는 시민역사관 발기인이고요. 네. 그리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감사합니다. 다니고요. 네. 예, 홍보하고 다니고 있고요. 선생님. 네. 예. 우리 이희화 선생님, 저는 지금 이 방송이 라디오라는 게 정말 네. 안타까운 게
너무 멋지세요. 외모가요. 천만의 말씀. 저기요. 예. 그전에 내가 TV에도 많이 나간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네. 길가에서 어느 음식점에 이런 데서 만나는 있어요. 요즘도 그래요. 깜짝 놀라요. TV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미남인 줄 알았더니 직접 만나보니까 키가 조그만하고, 볼품이 없다고. 그래서 여전히 자기 이미지 관리하려면은, 내가 이제 대중 앞에 일부러 얼굴을 좀 감추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농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패션으로 그걸 다 커버하시는 것 같습니다. 키가 작다고 잠깐 말씀을 하셔서요. 그래서 별명이 녹두 장군이신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해요, 자꾸. 그 별명 어떠세요, 녹두 장군? 처음에는 내 감히 어떻게 녹두 장군의 흉내를 낼 수 있느냐, 그 용기라든가, 녹두 장군은 정말 용기가 대단하잖아요. 결단력이 있고, 나는 미적거리고 우유부단한 그런 면이 많아요. 선생님께서요? 예.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붙여준 건 아마도 키가 작고 또 목소리가 좀 크고 또 어느 면으로 봐서는 내가 참 말하기가 좀 미안한데 눈빛이 나보고 살아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녹두 장군에 비유하지 않았나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생 녹두 장군 관련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또 그렇게 붙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선생님에 대해서요, 이제 막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은, 요즘 사회에서는 이게 올바르다, 그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소위 중시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까 선생님 비정상이다라고 빗대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요.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은 비정상이거든요. 외적인 것들이 너무 중시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경시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용기와 열정으로 한은 물을 정말 꿋꿋하게 파실 수 있었을까?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사실 내가 학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식 학위도 못 받았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비정상적이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가장 정상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 해석도 과거에 보면 너무 왕조 중심 또는 지배자 중심 이렇게 갔잖아요. 네. 나는 서럽고 불쌍하고 인권이 짓밟히는 그 민중들 또 한국 전쟁 시기에 민간인 희생자들도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무지릉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또 2세들이 정말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이건 인권의 문제, 인간의 문제다. 그래서 내가 그 일에 뛰어들었던 것이고 그 약간의 성과를 거뒀어요. 또 동학농민혁명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가장 정상적인 역사 복원이다. 저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역사 복원이 사실 우리 사회 전반에 좀 확대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고 우리가 민주 가치예요. 지금 오늘날 말로만 민주주의 할 게 아닙니다. 개개인의 인권 또 인간 존중 이것은 영원 불변하는 것입니다. 네. 민주주의 가치로서. 근데 너무 그런 게 많잖아요. 노동자 문제라든지, 빈민 문제라든지,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 불평등, 네. 갑을 관계 이런 거라든지, 또 동학농민 전쟁 당시에 이런 모순이 오늘날도 해결된 게 아니라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평가해야 되는 것이죠. 120주년이에요. 근데 그 120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제일 가슴 아픈 상황이잖아요. 네. 그 시절 120년 전에 그분들은 사실 120년 후에는 아마 세상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아니 물론 바뀌어지기는 많이 바뀌어졌어요. 무엇보다 왕조식으로 얘기하면은 양반 상놈이라든가 노비라든가 이런 건 없어졌어요. 하지만 새로운 또 불평등 관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이상이 한 부분은 실현되었지만은 또 다른 한 부분은
또 여전히 그대로 모순이 가로막고 있어요. 또 지금 우리 문 아나운서도 여성이니까 여성만 하면 옛날 과거의 여성 불평등을 동안 농민군들이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어느 정도 법제적으로는 해결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대로 불평등 관계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 시 국가 중에서 여성 불평등 관계 우리 지수가 가장 후진적이랍니다. 이런 문제가 여전히 대기업 같은데 이사라든가 사장을 보면 여성은 극소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미래에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동학 농민혁명 같은 거 지금 동학 여성혁명 같은 거 뭐 이런 거 일어나야 됩니까? 나는 이상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실 그분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킨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 더불어서 선생님께도 참 죄송한 게요, 여전히 선생님한테 저희들이 참 많은 역사적 문제를 빚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정말 고마운 얘기고 또 보람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역사적 소명, 역사의 정의를 위해서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힘이 있는 한, 그래서 아직은 내가 술도 잘 먹고 담배도 피우고 못하는 게 없어요. 네. 다만 담배를 피우고 남 피해 안 주려고 휴대용 잿더리를 꼭 들고 다닙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아직도 내가 힘이 있는 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역사 관련 일을 하셨잖아요. 네. 사실 어느 순간부터 젊은이라고 칭하는 계층에 대해서요. 이제 그 젊은이층이 변화하는 모습을 이제 쭉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요즘 젊은이들의 역사 인식이나 역사 의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건 현상을 얘기할 때 늘 두 가지예요. 늙은이라고 다 늙은이가 아니고 늙은이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젊은이 중에서도 다 젊은이가 아니라 또 여러 분석해 보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늙은이는 정말로 이제 물러가야 됩니다. 의식이 너무 없고 구닥다리들이에요. 어떤 고정관념에 박혀서 6.25 전쟁이라든지 독재 정권 아래에 있었던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말로 우리 친구들 보면은 니들은 빨리 죽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잘 된다. 또 젊은이 친구들을 보면은 네. 너무 공리적인 것, 즉 말하자면은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에 너무 빠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빠져 있으면 인문 정신이라든가 현실 인식에 있어서 자기 가로막혀 있어요. 그것들이. 그래서 젊은이들이 좀 더 의식을 가지고 남과 더불어 사는 그런 일도 좀 해보고, 그래서 나는 교양 강좌도 많이 다니고 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운동도 해보고 그것이 바로 역사 발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나는 그렇게 실망하진 않아요. 젊은이들한테 좀 너무 편중적인 젊은이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대화를 해보면 그래도 의식이 평균적으로는 늙은이보다는 난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 역사는 아무래도 네.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진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요. 아이들 역사 교육 시킬 때 이희화 선생님이 쓰신 책 추천합니다. 역사책 엄청 많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선생님은 다 기억하세요? 본인이 쓰신 책? 어마어마하던데요? 근데 대체로는 기억하죠. 근데 다만 네. 초기에는 나도 역사 논문으로 쓰고 정말 역사 논문이라는 것은 문제 제기를 하긴 하지만 대중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중화하는 좋은 쉬운 책을 쓰려고 노력을 했고 네. 그 다음 단계는 자꾸 출판사에도 요구하고 학부모들도 요구가 와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써봐라. 네. 써보니까 또 관심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린이들을 이끌어갈 때 걔들의 어떤 본성을 자극하면서 이끌어갈 때 서로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녀 관계도 불평등 관계가 아니라 서로 두 축으로 역사를 끌어가는 그런 것들이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걸 담아 놔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게도 좀 끌어주고 하니까 관심이 많고 그래서 나보고 그 사람들이 아까 나보고 녹두장군이라 했다 하지만 그 네. 어린이들은 나보고 역사 할아버지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네. 그래서 내가 강연 갈 때에 아주 초등학교 1학년짜리라든가 또 어떨 때 부모가 같이 오는 때도 있고 그 강연 가면은 내 얘기를 열심히 들어줘요. 그래서 너무 떠드는 게 걔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떨 때 가만히 보면은 안 떠들고 아주 진지하게 듣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그러면 아주 보람이 있어요. 특히 그 여러 강연을 다니지만 아이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그렇죠. 제일 큰 보람을 느끼실 예,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는 그런 데가 많아요. 가령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어린이 뭐 그렇게 할아버지 얘기 듣기 뭐 이런 걸 해요. 그러면 즐겁게 갑니다. 네. 가서 그들과 대화를 해요. 역사 할아버지. 되게 예쁜 별명인데 귀여운 별명이요. 예. 저희 어렸을 때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해줬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표현들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분위기인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동화 작가들이 물론 아주 어린이 마음을 잘 읽고 아주 재미있게 잘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전문성은 또 결여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령 역사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그럴 때 전문가 입장으로서 또 접근하는 것도 시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선생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뭐 역사 교육을 진짜 뭐 접했다거나 또는 뭐 체계적인 교육을 접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이렇게 대가가 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요, 소위 말해서 겉으로 중시되는 그런 것들에 편입되지 못해서 스스로 아웃사이더가 된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네, 그래요. 그럼 저는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이화 선생님이 굉장히 큰 희망의 증거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점에서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가령 내가 이화라는 사람은 저 역사학자인데도 박사학위도 없고 또 어느 뭐 무슨 국사학과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런데 또 실제 그러다 보니까 직장 같은 데 들어갈 때 늘 한계에 부딪혔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편지도 오고 연락도 와요. 가령 농민운동 뭐 이런 쪽에서도 가면 즐겁게 강연하면서 그들과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장 인간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인권이 무엇인가 하다 보면 그런 해답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어떤 관점에서 내가 출발하느냐 여기에 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스스로 고민을 합니다. 그래, 너무 어렵게 쓰지 말고 설득력 있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쓰더라도 무슨 출세의 영웅 이런 얘기보다도, 인간의 아기자기한 그 모습들, 어려우면서도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얘기를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또 그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 자랑 삼아 얘기하자면은 내 글을 보고 내 생애를 보고 그들이 그 어떤 모델로 보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인생을 개척하는 그런 얘기도 가끔 들어요. 그러면 그건 즐겁죠.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삶이 마치 선생님이 연구하시는 역사와 참 닮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희아 선생님이 씩 웃으실 때 굉장히 매력적이신데. 저는 많은 분들이 우리 이희아 선생님을 실제로 좀 만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쭉쭉 빨려 들어가는, 그 능력이 상당하십니다. 예. 지금 저희 게시판에도, 우리 뒷폭스님은 제가 역사 교과 전공으로 대학을 다녔을 때 선생님이 교수님으로 계셨을 때래요. 그래서 교육 수업을 받던 학생이라고 06학번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래요? 예. 그러면 내가 볼 때 내가 성심여대 카톨릭 대학이에요. 그게 근 10년 동안 강의를 나갔어요. 성심여자대학교 국사학과에 또 안 그러면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청주에 있는 서원대학교 석좌 교수로 한 2년 나갔어요. 네. 아마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성심여대에 갔습니다. 네. 정말 반가우실 것 같아요. 예, 그래. 제가 배웠던 은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여전히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조금 말씀 잘하시면은 뿌듯하거든요. 나 저 교수님한테 배웠어.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네. 지금 말씀 재밌게 하신다고, 선생님. 예, 그리고, 오케이 마리님께서 검색하니까 145권 집필하셨다고 나오네요. 근데, 예. 조금 숫자를 줄여야 되는 게, 예. 리바이블 한 게 있어요. 또 내 원작을 가지고, 문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좀 쓰는 그런 경우도 포함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100권 조금 넘는다, 이 정도 보면 될 겁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TV 개국 특집 방송 함께하고 계신데요. 3시부터는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의 임헌영 소장님과 함께 하셨고요. 지금은 우리 역사 할아버지. 저는 이 별명이 너무 좋아요. 역사 할아버지 이희화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저희 민주시민들의 염원이죠. 살아있는, 진실된 공정언론. 국민TV 뉴스K가 밤 9시에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런 날입니다. 국민TV가 드디어 개국을 하는 뜻깊은 날인데요. 그래서 정말 저희와 이 뜻깊은 소중함을 함께 나누실 분, 우리 역사 할아버지 이희화 선생님 모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특히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셨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일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정하게 역사적 사건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건 무엇보다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보면은 첫째는 국내 문제로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것들을 척결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양반 상놈 남자 여자 이런 차별 이런 것을 타파해야 된다는 신분 제도에 맞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조항 중에 하나를 보면은 청상 과부의 재가를 허할 것, 즉 말하자면 젊은 어린 과부를 시집 못 가게 했는데 네. 그걸 허락할 것. 이것은 인권 존중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백정들의 머리 위에 쓴 평양잎 이건 신분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런 것도 벗길 것 이런 것까지 나오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간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 제가 관심을 가졌고 두 번째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오고 있을 때에 정식으로 일본 군들과 저항해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무엇이 쓰냐면 일본이 요새 식민지 근대화는 이따위 얘기가 나오지만은 네. 근본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의 물자를 수탈해가고 일제시대 봤잖아요. 정신대 문제라든가 강제 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거부, 즉 민족운동의 효시였다는 것. 이 점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유족들에게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하면은요, 늘 즐겁고, 내가 이런 일을 법을 통과시키고 유족들을 회를 만들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일에 내가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한국 전쟁 시기에 희생자들 이들이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나 억울하게 살아왔어요. 네. 그래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의 원통한 얘기도 들어주고 이걸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 그걸 찾고 지금도 그래서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많이 있어요. 근래에는. 그럴 때마다 소송에 이기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내가 술 좋아하니까 술 한 잔 오늘은 내가 대접한다. 그 전에 내가 사실 주로 샀어요. 강의 같은 거 받아가지고 원고료 받아가지고 예. 다 썼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에는 자기들이 산다고 해서 그러면 또 재미가 있잖아요. 자기가 일을 하면서 재미를 느낀다는 것. 이건 의욕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예.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동학농민 운동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동학농민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동학농민 혁명이 가진 역사적 의의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혁명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관심이 좀 덜한 게 현실인데 많이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긴데 간단히 얘기하면 왕조 시대의 지배 세력들은 이들이 반역이라 해가지고 탄압을 가했고, 또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과 저항하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또 아주 이걸 탄압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민족의식이 고양되면서 이걸 새롭게 평가했는데 그동안에 너무 쌓여 있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는 수준인데 그래도 오늘날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 굉장히 대중화가 많이 돼야 된다라고 늘 주장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법들을 좀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제도 어디 신문 기자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이걸 대중화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했는데 사실 100주년을 즈음해서 KBS나 MBC나 이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 비슷한 게 나가기는. 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게 드라마 같은 게 안 만들어졌어요. 또 영화도 좀 나갔어요. 뮤지컬 이런 것도 안 나간 건 아닌데 그걸 대중화하는 데는 너무 한계를 가졌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또 소설 같은 시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나오긴 나왔지만은 또 그것이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가령 하나의 예를 들면 조수미 정말로 가수가 그 파랑새의 노래를 부르면은 그 나왔어요. 근데 나는 행사 때마다 이걸 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주 감동적이에요. 가슴이 찡하고 이제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드라마라든지 이런 영상, 영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대중에게 그 의미를 전달해야 된다. 저는 늘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 동학농민 운동은 갑오농민 전쟁 이 표기가 옳은지 헷갈린다고 하셨는데. 근데 용어가 사실 그전에는 동학난 이렇게 썼어요.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예.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름을 이제 아마 이북에서는 북한에서는 갑오 농민 전쟁 이렇게 하고 또 남쪽에서는 동학혁명. 동학만 주로 했다 이렇게 하고 또 한쪽에 나 같은 경우는 동학 농민혁명 농민이 꼭 들어가야 된다.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농민이 꼭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동학 농민 운동하면요 이것은 운동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3.1 운동하듯이 어떤 지속적인 것을 말하기는 하지만은 어딘가 혁명이나 이런 것보다도 조금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훨씬 유하죠 느낌이 혁명보다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는 동학농민 운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로 혁명 또는 전쟁이라는 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의에 대한 정의의 전쟁이 있을 수 있고 침략에 대한 방어를 위한 전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 죽이는 게 전쟁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전쟁을 축소해서 보지 말고 넓은 의미로 보면 동학농민혁명 또는 동학농민 전쟁 이렇게 쓰는 게 온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3.1 운동도 사실 3.1 혁명으로 요새 이름을 이제 바꿔야 된다. 3.1 운동이라면 너무 느슨하고 체조하는 기분 들듯이 이러니까 지금 거기는 정말 민족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만세를 불렀잖아요. 이건 운동이라 보다도 혁명으로 가야 된다. 지금 이게 상당히 주목되고 있어요. 네. 그 당시 그러면 그 동학농민혁명을 하셨던 분들의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다 숨어 살고 도망가 살고 재산도 빼앗기고 지금 민주화 운동 독재시대 그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러다가 이제 저 거짓말하고 자기 조상이 여기 가담했는데도 모른다 그러고 그러다가 1994년 100주년의 즈음에서 막 이런 게 이제 발굴을 하고 하니까 이제 나왔어요. 찾아서 막 들은 얘기 다 해주고 또 이제 족보 같은 걸 뒤집어
연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전문가들이 보면 찾아낼 수가 있어요. 또 특별법이 통과됐어요. 네. 그 특별법인데 명예회복 특별법이에요. 이제 이들은 역적이 아니고 애국자다. 나라를 찾기 위하고 사회를 바라잡기 위한 이런 분들이다 해서 그래서 후손들이 요새는 길을 패고 살아요. 다만 그대로 막 도망 다니고 하다 보니까 가난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심지어 이제 요새는 주로 이제 증손자급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유족회도 발족돼 가지고 뭐 활동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담당하는 분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그것도 출세한 분도 있고 뭐 여러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대학 졸업생이라든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50년대 60년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참 드물었다. 이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다시 바로잡아 가면서 그들이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조상은 이제 역적이 아니라 애국자다, 민족운동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것만 해도 참 다행이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그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연구를 하신 거죠? 관여를 하신 게? 저는 역사를 공부하다가 네. 그 30세 무렵, 30살 무렵 내가 20대 후반부터 역사했는데 우리 역사 중에서도 가장 뼈아프고 아직도 그 바로 서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이 동학 그때는 난이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고 또 시작하면서 현재 처음에는 자료만 보다가 그 다음 단계로는 찾아다녔어요. 이제 그 유적이 있다든가 가령 공주 우금치 그래서 전투가 크게 벌어졌었는데 네. 뭐 그런 곳이라든지 또 전봉룡이 어디 태어났는가 뭐 이런 곳이라든지 그러면 자꾸 이제 뭐 저 어느 분이 그랬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렇게 알고 보니까 보여요. 전봉룡 생각해 가면 아 전봉룡 어릴 때 어떻게 살았구나. 그 조그마한 사람이 당차게 이 동네에서 뛰어놀았구나. 이런 것이 떠올라요. 네, 그렇게 정말 네. 수십 년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네. 왔다 볼 수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죠. 그렇죠. 예. 네. 그 세월 동안 동학농민혁명을 이제 연구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찾아다니시면서 관련 일을 하시면서 가장 슬펐던 일과 가장 기뻤던 일 혹시 기억에 남는 일 있으세요? 너무 많죠. 근데 그러면 나눠서 얘기하면은 네. 그 김계남 장군이라는 분이 네. 그 손자가 그 정읍 산회면은 산골에 살아요. 그걸 막 그때는 버스도 제대로 없어요. 막 걸어가고 막 올라가고. 김계남 장군이 그 동학농민혁명 당시 그 3대 장군. 2대 장군이라고 말할 2대 정도로 장군이요. 그렇죠. 예.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근데 다행히 그 손자가 살아있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 노인이 나를 보더니 당신 왜 날아왔어? 무슨 조사하러 왔어? 그래서 제가 쭈삣쭈삣 하니까 그럼 뭐 우리 찾아가지고 아파트 하나 줄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에 대한 반감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동안에 서럽게 살아왔으면. 시달리셨으면. 그러니까 귀찮고 또 찾아와서 무슨 뭐 묻기나 하고 수습거리고 가느냐. 재산 다 빼앗겨가지고 우리 집안 도망 다녔어요. 그것도 도망 다녀 세월이 훨씬 지나서야 고향으로 돌아와서 겨우 살고 있는데 이래야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 할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저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으면 저렇게 사람에 대한 거부감, 혐오감을 이렇게 가는구나. 이게 오히려 슬픔으로 다가왔어요. 네. 그래서 기쁜 일은 우리가 그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어요. 국회에서. 네. 근데 물론 그 뭐 배상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뭐 무슨 돈을 준다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명예회복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유족이라든가 우리 연구자가 우리 저 단체 기념사업 하는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그 참 한번 행사를 하고 네. 또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럴 때 하도 뭐 가슴이 뿌듯하고 이거나마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뭐 엉터리 춤, 곱사춤 같은 것도 막 추고 막 돌아다니고 네. 그들하고 붙잡고 울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뭐 얼마나 이 일을 하시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피눈물이라고 그러죠. 가슴 그렇습니다. 아픈 일들 많이 겪겠습니까? 예. 이제 저희가 좀 더 빨리 그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게 되게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동학농민혁명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데 잊고 지내는 역사들이 너무 많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중에서 이제 특별히 안타깝게 이거는 좀 사람들이 알아봐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 친일파 문제입니다. 우리가 친일파라고 해서 나는 그런 주장을 해요. 생계형은 우리가 넘어가자. 생계형은 뭐냐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을 했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 취직을 했다. 또 경찰이 되었다.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친일파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것도 안 하고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건 인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그건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다만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애국 반장이라는 걸 하더라도 그 동네에서 군대를 보내는 그 젊은이들을 강제로 징용을 하고 또 징병을 하거나 또는 노동자를 뽑아 보낼 때 징용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더군다나 군 위안부 문제 그 지원자가 없을 때에는 막 숫자를 채우려고 강제로 데려갔어요. 네. 그래서 그 마을 정세를 잘 아는 게 그 애국반장이거든. 안 그러면 이장 이런 사람들 이들이 일제 협력해가지고 그 누구 집 처녀를 몰래 강제로 데려가거나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야말로 아주 나쁜 친일파잖아요. 네. 직위가 아무리 낮더라도 이들을 우리가 제대로 골라가지고 이걸 공개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이 사람들은 잘 살고 아까 말한 동학농민혁명 또 독립기사들은 다 도망가고 외국으로 가고 이럴 적에 이들이 잘 살았으면은 친일 행각했으면 우리 그걸 알려야 돼요. 제대로 알려야 된다. 그래서 친일 인명사전을 우리는 만드는데 나도 동참을 했고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이 역사를 자료가 지금 많이 있어요. 서대문 옛날 서대문 형무소 거기에도 자료도 공개되어 있는데 네.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면서 많은 자료가 기증도 받기도 하고 발굴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무은장구, 장구, 군대에 갈 때 띠를 두르고 천황만세를 부르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또는 지금 독립선언서 같은 게 원본이 지금 거의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런 원본을 우리한테 갖다 줘요. 이거 네. 보관 좀 내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언제 없을지 모르니까 이 보관 좀 잘해달라.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산발적으로 놔두면은 이걸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민의 힘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는 것을 광화문 앞에서 거대하게 지어놓고 친일파들이 근대화시켰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쫙 늘어놓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선나라 자동차도 전시해놓고 했는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이런 박물관. 그래서 우리는 시민역사관이다 해가서 이런 자료들을 한 10만 점 모아놓았는데 전시할 데가 없어요. 남한테 보여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자 해가지고 모금을 했는데 그래서 모금은 이제 그 송기 신부 같은 분들은 자기가 진실화해 위원장 하던 월급을 그대로 다 내놓았고 또 여러 사람이 기금을 많이 내는데 그래도 한 15억 정도밖에 못 모았어요. 더군다나 친일인명사전을 받으면 그 인세를 받게 돼 있어요. 네. 그 인세를 전부 여기다가 쓰자. 그걸 월급 받거나 경비로 쓰거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 술 먹고 이렇게 해프 쓰지 말자. 그래 가서 그걸 다 지금 모아놓는데 한 15억 대요. 근데 서울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네. 참 이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노력을 우리가 해가지고 지금 4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년이 이제 광복 70주년이에요. 내년 8월 15일이. 네. 이 즈음에서 우리가 인간이라 아까도 동학농민혁명이 120주년 이게 의미가 있듯이 또 2019년에는 3.1 운동 100주년 이게 네. 의미가 있듯이 내년에 광복 70주년도 의미가 있어요. 이걸 기해서 우리가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예. 네. 그 시민역사관 사실 멀리 떨어져서 찾아가기 힘든 곳 우리가 정말 큰 마음 먹고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예. 일상적으로 주말이면 우리 시민역사관 갈까 그렇죠. 하면서 아이들 손잡고 그렇죠. 가서 아이들 풀어놓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공간을 지금 우리 곁에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가령 서대문 형무소에 한일 병합 100주년 행사할 때 일본 학생들,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정말로. 와서 보고 느끼는 거예요. 야, 그 히노마루가 자기네 국기이지만은 이것이 식민지를 통치하는데 아주 참 나쁜 상징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느껴요. 시민 역사가 와서 보면 바로 그겁니다. 느끼는 거예요. 인재가 얼마나 잔인했느냐. 또 그것이 잔인했다는 것 가지고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 인권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가령 독일 같은 데서는 전후에 홀로코스트라든가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네. 깊이 반성을 하고 다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직접 지원이 없더라도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이걸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몇십억을 모은다는 것은 역시 시민은 참 돈 없는 사람들 또 내는 거예요. 많아봤자 몇백만 원 내는 수준이 제일 높은데 그거 몇백만 원 아무리 모아봤자 그 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CEO들은 뭐 1년에 만에 몇십억도 월급 받는다 하는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게 진짜 의미 있는 것이다 해서 친인명사전을 판 돈 인세도 그대로 다 집어넣고 네. 또 시민 모금도 하는데 다만 우리가 친인명사전 팔아주는 게 그 인세가 또 거기 기금으로 들어가고 또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그 역사관 건립하는 관계에 대해서 후원 안내가 다 돼 있어요. 네. 여기 국민 TV도 그 협동조합 뭐 이런 쪽에서 뭐 만들듯이 있고 또 이 그 스마트폰 같은 걸로 누려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제 앱 기금 넣는 데 있으니까 그런 네. 걸 하면은 자 대요 그러니까 시민의 호응 이것이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내년쯤 이게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시민들이 정 어려운 돈이지만 소수지만 그걸 모아가지고 큰 돈을 만들어서 우리의 힘으로 짓는 역사관이라서 더 그렇죠. 의미가 있고 사실은 그래서 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발기인으로 참여하려면 1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꼭 그 금액이 아니더라도 저는 아까 말한 대로 네. 꼭 아니라도 친인명사진을 팔아준다든가 그렇죠. 뭐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친일 인명사전 앱을 다운받으시면 그거는 10,000원이거든요. 그래. 예, 그런 방법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가입을 하시면 한 달에 10,000원씩 네, 예, 그래. 후원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예. 그 카드 결제도 물론 네. 가능한데 내가 알기도 문 아나운서도 그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회원이고요. 시민역사관 발기인이고요. 동네방네 지금 계속 시민역사관 발기인하라고 홍보하고 다니고요. 우리 젊은 저 인기 있는 아나운서가 저렇게 하면 아마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제가 인기가 진짜 많아져서 영향력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이거 홍보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제가 좀 열심히 해서 더 인기 있어질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국민 TV도 막 크고 네. 우리 문 아나운서도 더 인기도 있고 네. 그래야 시민 역사관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여쭤보고 싶었던 게요. 시민역사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박물관이나 역사관은 참 재미없고요. 딱딱하고요. 예. 뭔가 조금 고리타분한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만들 건지 혹시 있나요? 그렇죠. 다만 아까는 자료 전시만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서로 토론장도 만들고 또는 네. 영화라든가 영상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네. 또 어떤 뭐 어린아이나 그 학생들 중학생 이런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우리 여러 가지 시청각 또 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그 어떤 그 의식을 갖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고 내가 어디서 하느냐면은 해일이 예술마을 살아요. 파주. 네. 그런데 거기에 뭐 그 음악 박물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별로 되게 많아요. 못난이 삼형제 있는 데도 있고요. 예, 그래.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늘 느끼는 게 한 가지가 대중과 같이 호흡하는데 약간의 기법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우리 이제 시민역사관은 그 박물관 또는 자료관 전시관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그 시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저는
전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는데요. 저는 벌써부터 머릿속으로 시민역사관이 생겨서 제가 나중에 제 아이가 뛰어놀 때쯤 되면은 주말마다 거기다 풀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예, 그게 산교육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예술망으로도 토요일에 일요일을 보면 애들을 많이 데려와요. 맞아요. 가족들이 구경하고 그 자체만 해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우리 국민이 만드는 거지 여러분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국민 TV가요. 그렇게 십시일반이 모여서 만들어진 방송사거든요. 그렇죠. 우리 한겨레 신문이라든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것 언론사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거 역사관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삐까뻔쩍하게 멋있게 재밌게 정말 제대로 된 역사관 하나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거기다 지금 제대로 되는 사실 예. 내가 추진위원장이지만은 네. 지금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 역사 관을 만드는데 시민의 다만 우리 홍보가 좀 덜 되어 가지고 네. 호응도가 좀 아직 미흡하지 않나 이런 정도지 전혀 안 된다 보거나 또 우리 국민이 전적으로 외면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되게 신기했던 게요. 제 주변 사람을 잡고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할래라고 얘기했을 때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네. 몰랐을 땐 몰랐는데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그래? 이러면서 사실은 같이 금방 호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 너무 감사하게도. 예, 반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가령 내가 그 강연을 다니면서 자 고구려를 선양하는 일도 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모금도 하고 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에 후원도 하는데 설명해주면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호응을 다 해줍니다. 시민역사관도 마찬가지예요. 설명을 해주면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사실 메이저란 소위 그런 언론 매체에서 막 띄워주고 그러면은 더 많이 알려줄 텐데. 네. 그런 건 또 안 해주니까 답답한 일이죠. 아니 그쪽에서 안 해줍니까? 아예 안 해줘요. 왜 그런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선생님, 노력을 안 해보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홍보물 같은 것도 보내주고 보도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 소위 이른바 한 그런 쪽에서는 호응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답답할 일이죠. 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개탄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네. 국민TV라는 방송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혹시 저희가 이제 텔레비전 오늘부터 개국을 합니다만 뉴스 1시간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편성이 늘어나면 저희는 당연히 역사와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만들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국민TV가 역사와 관련해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보도 행태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바라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물론 바라는 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그 왜곡된 역사가 아니라 정말로 민족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을 해주고 흥미 위주로 가지 말고 네. 이제는 진정하게 물론 재미는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걸 일부러 흥미를 끌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한다든가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은 괜히 과장스럽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막 끌어들이는 게 많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진실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대중과 호흡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현실 문제에 있어서도 누굴 눈치 보거나 비민주적인 요소들 이건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서 비판을 해야 되고 대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 눈치 보 아직도 우리나라 민주 언론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 투사의 기본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야 된다. 그리고 무슨 이권이라든가 이런 데 밝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재벌 광고도 안 들어오고 뭐 하니까 눈치 보고 적당히 버무리지 말고 설령 안 들어도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해야 정말로 산 언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언론의 앞장서는 국민 TV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특히 국민들은 조금 국민 TV를 접하기가 아직도 기술상의 애로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네. 이런 매체라는 것을 알아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이희화 선생님, 역사 할아버지로서 앞으로의 꿈은 또 뭔가요? 그건 뻔해요. 사실 내가 오래 살겠다. 그건 적당할 때 죽으면 되는 거지. 다만, 이 땅에 인권이 살아 숨쉬고, 정말 미래에 우리가 통일이 되고, 이런 것이죠. 정말 통일 때문에 우리가
저 분단 때문에 얼마나 소모가 많습니다. 엊그제 보세요. 이게 무슨 서로가 한쪽에서는 막 미국하고 막 동해안에서는 엄청난 쌍용 무슨 작전 해가지고 막 하고 또 한쪽에서는 말이죠. 막 포로를 들이 쏘고 하니까 이게 끊임없이 민족의 분단입니다. 이거 지금 물론 북한의 그 정권이야 우리가 인정할 수도 없고 정말 좀 세습 정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게 민족이라는 걸 생각해서 대화를 앞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갈수록 오히려 더 심하지 않나. 이것을 풀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민족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인권과 통일이 앞으로 꿈이다라고 네. 말씀하셔서 저희 굉장히 그 고귀한 뜻에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많이 드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 선생님 들으시면 그 눈물 난다는 조수미의 네. 새야 파랑새야. 그 한번 들어볼까요? 예, 들으면서 작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선생님 항상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기